자,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판례 보시게 되면 자, 태반 조기 박리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응급 제왕 절개 수술을 할 때, 자, 응급 동그라미 치시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응급 제왕 절개 수술을 할 때는요, 미리 혈액을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준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됩니다. 자, 뒤에 판례가 나올 텐데요. 응급이 없는 단순 제왕절개 수술일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응급 제왕절개 수술일 때는 미리 혈액을 준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다음 호텔 사장이나 영상과장인 피고인들이 오보가 잦다는 이유로 영업상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옥상 계단으로 향하는 그 통로를 고리를 끼워서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호텔에 심신미약자가 불질렀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투숙객들이 많이 죽거나 다쳤는데 그때 호텔 사장 등에게 있어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피난구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하였다.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자, 다음 판례 보죠. 자, 정신질환자죠. 정신질환자가 유리창문을 발로 걷어찼는데 그 유리창이 창틀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신질환자가 투신해서 사망했던 사건인데요. 이때 이 병원 관리자인데요. 피고인들이 이 병원 관리자들에게 유리창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유지, 보수, 관리 책임이 있는데 그 유지, 보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만약에 유지, 보수, 관리를 철저히 했었더라면 한번 발로 걷어찼다고 해서 유리창이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창틀에서 떨어져 나갔다. 여기 동그라미 펴볼까요? 즉 한번 찼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떨어져 나갔다 손치더라도 이중창, 삼중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이러한 과격한 행동을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중창, 삼중창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리자들에게 있어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는 판례입니다. 자, 출생 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근데 잦은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되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의사나 한의사 등의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하겠죠. 해야 하는데 이 진찰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단순히 산모의 지시를 따랐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니라 지시뿐만 아니라 의사나 한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진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판례도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했죠. 누가 지시에 따르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이 간호사 갑과 을이 담당 의사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왜냐하면 여기 밑에 그 사실관계가 2번 나올 텐데요. 이 2번이 작년도 경찰 문제야. 작년도 2차 경찰 문제인데 보세요. 담당 의사가 뭐뭐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담당 의사가 의사 경험이 몇 년 안 돼. 그러니까 그 새파랗게 젊은 애야. 그렇다 보니까 이 간호사 갑이라는 사람이 속으로는 그랬겠죠. 내가 이 병원에서 근무한 짬밥이 있는데 짬밥이 10몇 년이고 20몇 년인데 당신 같은 태병아리가 나한테 지시한다고 해서 내가 더 잘하는데 그쵸? 은근히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 갑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집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게 바로 뭐다? 의사 지시에 따르지 않으니 한 거죠. 결국 이해만 측정하였고 그 다음 또 간호사도 이 교대 근무사 을 역시 마찬가지로 간호사 갑이 그렇게 그러한 행동을 했고 또 역시 간호사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간호사 갑과 똑같이 그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3시간 후에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간호사 2명 갑과 을 모두 다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던 판례가 됩니다. 자, 됐고요. 자, 다음 포도당액을 적당히 주사해야 되는데 과다히 주사를 했죠. 빨간색으로 과다 동그라미. 여기 색깔 칠하지 않았네요. 쭉 올라가 보세요. 쭉 올라가서 뭐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여기 응급이라고 하는 부분 색깔 칠하시고요. 나머지 쉽지? 나머지는 그냥 갈게요. 자, 7번 갑니다. 자, 7번을 가보면 자, 의사들이 주의 의무 위반과 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주의사항 등을 미리 숙지 확인했었더라면
과실로 처방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그대로 뭐 했다? 주사를 했다. 즉 미리 확인 숙지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과실이 존재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고 45분이 지났다는 거죠. 45분이 지나서 대량 출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때 비로소 전원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다 빨리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됐고 빨리 옮겼어야 됐는데 45분이 지나도록 뭐 했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과실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전원 지체 등의 과실이 존재하죠. 전원을 지체했다는 겁니다. 지체 동그라미 치시고 자, 금단 증상을 보이는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독방에 가뒀어, 독방. 독방에 가두고 나서 방치했다는 거죠. 그치? 이러한 알코올 중독자는 수시로 관찰하고 CCTV 등을 관찰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말았다라고 했을 때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운전자가 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신을 무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진행했고 결국 사고 났습니다. 그랬을 때 업무상 과실을 인정을 했고 자, 11번. 제한 속도가 40km인데 이 친구는 50km를 달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40km, 50km 판례인데요. 실제로 문제 나오기는 40km, 50km를 나온 것이 아니라 과속으로 나와서 과속 적어놨어요.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에 밑에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시켜버렸다. 피하지 못했다고 동그라미. 이 부분에 과실이 존재한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12번은 출제가 잘 되는 판례예요. 자, 화물차를 주차했다는 거죠. 주차라는 말은 운행 중이 아닙니다. 운행이 아니기 때문에 교특법, 교통 여기 나와 있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특법이 적용되질 않아요. 교특법이라고 하는 것은 운행 중일 때, 운행 중 사고 났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운행 중이 아닐 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에 상자 일부가 떨어집니다.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 주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거지. 주임을 제대로 했었더라면 상자가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다쳤다고 했을 때 업무상 과실. 그렇죠? 업무상 과실. 즉 무슨 말이야?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죄를 적용한 거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했다 그러면 틀립니다. 조심하시고. 자,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위험 표시판을 설치하고 위험 신호를 해야 하고 일할 의무가 있는데, 그치? 표지판도 설치를 해야 되고 위험 신호를 주고 등등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뭐밖에 안 했습니까? 그렇지. 비상등만 켜놓았다. 비상등만. 요 위험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걸 아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에 과실이 존재한다는 판례. 자,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당연히 과실이 있고요. 자, 15번이 중요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도급인 같은 경우에는요. 도급쯤 끝이야. 도급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고 났을 때. 근데 원칙은 그렇지만 도급인이 사고 책임을 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법령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1번. 즉 법령에 의해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서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어디에? 법령에. 두 번째는 도급인이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 지시 감독을 했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때 그때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인에게도 뭐가 있다? 밑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것은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법령 색깔 칠하시고 구체적 특별한 사정 색깔 칠하시고 요 판례 출제 잘 돼요. 최근에 몇 번 나왔습니다. 응용을 해서 변형을 해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이 질문 잘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판례에 관련해서 밑에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갑이라는 도급인이 있어요. 자, 을이라는 수급인이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공사를 맡겼어요. 도급을 맡겼어요. 공사 일을 맡겼다고요. 일의 완성을 맡겼다고요. 그것이 어떤 일이냐면 주택을 건축하는 것. 뭐 아파트를 건축한다든지 뭐 아파트는 너무 큰 거고 뭐 전원주택 해볼게요. 전원주택
한 채를 지으려고 을에게 맡기는 거야. 공사를 맡긴다. 이거. 근데 공사를 맡기는데 이 갑이란 사람이 좀 재주가 있나 봐요. 아니면 뭐 자격증이 있든지 간에 이 갑이란 사람이 예를 들면 자기가 자재 선정을 다 해. 그냥 맡겨버리면 덤태기 쓸 수도 많이 있잖아, 그치? 뭐 예를 들면 뭐 철근도 사와야 되고 뭐 지붕 뭐 합판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사와야 되는데 그냥 맡겨버리면 뭐 100만 원이면 해결될 것이 막 200만 원, 300만 원 더 든단 말이죠. 곱절이 들고 몇 배를 뛰어버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좀 알고 있는가 봐. 그런 과정을. 그래서 자기가 자재를 선정을 다 해. 선정도 하고 그다음에 설계도 자기가 하고 그다음에 시공 계획도 다 자기가 다 세워. 아시겠죠? 자기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밑에 이제 집을 지을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 그것만 맡기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다 하고, 그렇지? 그래서 요것을 일감을 줍니다. 일감을 주었고 결국 을 혼자서는 못하니까 을 역시 마찬가지로 병이라는 사람의 근로자를 역시 고용을 하죠. 고용을 해서 이제 뭘 만드는 거야? 전원주택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주택을 이제 짓는다, 이거 짓는다. 그래서 이 병이란 사람이 공사에 투입됩니다. 투입되는데 이 공사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이 친구가 이 근로자인 이 친구가 상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산재법상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요, 이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 났을 때 만약에 이 자기를 고용했던 이 을이란 사람이 나를 고용하면서 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이 사람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렇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나를 고용해서 일을 하게 했다면 이 병이란 사람은 나를 고용한 이 을을 상대로 뭐다?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을뿐만 아니라 이 병은 이 갑에게도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걸 지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사안에서는 이 자재 선정, 설계, 시공 계획을 전부 다 누가 했습니까? 전부 다 갑이 했잖아. 갑이 했기 때문에 이때는 병이 갑에게 민형사 책임을 지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여기 법령에 의해서 도급인에게 수급인 업무에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또 구체적인 지시 감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부여되어 있을 때에는, 자, 즉 이 사람이 공사 자재만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맨날 와요. 맨날 와서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뭐 잘못됐네, 저거 잘못됐네, 맨날 와서 싫은 소리만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이 도급인에게 있어서 뭐다?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이 도급인에게도 있는 것이므로, 즉 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도 있는 것이므로, 따라서 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을뿐만 아니라 갑 너도 책임을 져라, 이란 말입니다. 그쵸? 만약에 사안을 좀 바꿔볼까요? 사안을 바꿔버리면, 자, 갑이란 사람은 을에게 도급을 줍니다. 집 한 채 지어달라고 하는데 나는 아는 게 없어. 난 돈만 주는 거야. 돈만 뭐 돈 한 10억 줍니다. 10억 줘서 야, 네가 알아서 져라. 네가 일을 완성시켜주면 돈만 줄게. 라고 해서 이 설계를 을이란 사람이 설계도 하고 자재 선정도 하고 갑이 아까 했던 일을 다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우리 인터넷 쳐보면, 포털 사이트 쳐보면 무슨 하우징, 무슨 주택이라는 이런 건설 회사가 나오잖아요. 그치? 그런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설계 도면을 다 알아서 해주는 거야. 그랬을 때는, 이런 사고 났을 때는 병이 을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지 갑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야. 갑은. 그래서 원래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올라가 보시게 되면 도급인은 원래 책임을 지지 않아요. 원칙상. 그런데 이 사안처럼 법령에 의해서 도급인에게 구체적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치? 또 구체적 관리 지시 감독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부여되어 있을 때는 이때 도급인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니도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 무지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세요. 자, 다음 판례 보시게 되면, 자, 골프장 얘기입니다.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그냥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 났을 때 당연히 업무상 과실이고요. 자, 매우 부적법한 폴리에스터 끈을 사용하였는데 역시 과실로
철판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 자재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을 했고 역시 토사 등을 부근 자전거 도로에 떨어지게 했다는 거죠. 이 토사가 왜 자전거 도로에 떨어지지? 그치? 이 부분에 과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나머지 거 보죠.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 제왕절개 수술일 때 파란색입니다. 응급이란 말 안 들어가죠? 그냥 단순 제왕절개 수술일 때는 미리 혈액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도 제왕이 나와 있고요. 이곳은 다른 색깔 하세요. 아까는 응급이었지만 지금은 응급이 빠지기 때문에 미리 혈액을 준비해야 할 의무가 없다. 자, 태아가 가끔은요, 여기로 태어납니다. 자세가 뭐 정반대의 자세라는 거지. 머리와 다리가 바꿔졌다는 거지. 조기분만 되었는데 경과를 관찰하기로 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의료진 측에서는 이게 지금 애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경과를 계속 관찰해 보면서 뭐 이상이 있을 때 어떤 뭐 조치를 취하겠죠. 경과를 계속 관찰해 보는 거야. 본다라고 했을 때 요것 자체가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 있다는 거지. 그렇죠?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갖고는 주의무 위반 자체는 아니다. 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가끔씩은 뭐다? 가끔씩은 여기로 태어난 애들이 있다는 거지. 자, 다음. 이 판례는 뭐 옛날에 많이 나왔던 거죠. 자, 수술 도중에 메스가 부러집니다. 메스가 부러진다. 자, 부러진 메스 조각이 그 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찾겠다고 장기를 다 수술을 배를 갈라가지고 장기를 다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둔 채 봉합을 합니다. 그대로 둔 채 꿰맨다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둔 채 꿰맨다. 그대로 둔 채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꿰맨 다음에 이 환자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거나 자거나 뭐 할 때 어디 한쪽 몸 한쪽에 이제 통증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 통증이 오고 나면 기존에는 그 장기로 뭐 내장, 소장, 뭐 위 이런 것으로 가려서 엑스레이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장기가 움직이니까 속 안에서 움직이니까 이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금속이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통증 부위만을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 금속이 발견되면 그 부분만 수술을 절단해서 그 부분을 찾아내서 다시 빼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둔 채 봉합한 것 자체만으로는 과실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죠. 교사가 징계로 애를 때리는데 이를 구경하겠다고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회초리를 드는 순간 그 학생의 눈을 찌른 거야. 그러면 선생님 잘못입니까? 애 잘못입니까? 왜 애를 때리는데 왜 뒤에서 쳐다보냐고 있냐고, 그렇지? 그랬을 때는 그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 때 뒤에 애가 있으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을 지우지는 않았다는 판례죠. 버스를 타려는 순간 행인들끼리 충돌합니다. 이때 그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고 그 한 사람의 머리가 바퀴에 깔려서 사망사고 발생했다고 했을 때 운전자에게는 과실 책임이 없다. 여기까지 얘기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4살 난 아이가 공 줍겠다고 바퀴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이 차량 바퀴에 깔려서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역시 운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의무, 예견 가능성 이런 부분이 탈락되어서 업무상 과실 책임을 부정했다는 사건이 되는 거죠. 갑자기 아이가 공 찾으려고 들어간다는 점에 대해 것까지 예상할 수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5번이라든지 6번, 7번 전부 다 그런 판례들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버스를 출발하던 중에 갑자기 손님이 뒤늦게 버스 뒤편 좌석에서 일어나오다가 버스가 출발하니까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는 거죠. 다쳤는데 이 다친 이 승객이 버스 회사를 상대로 이제 고소했던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야, 그건 네 잘못이지. 라는, 네 잘못이지. 운전자가 뭔 잘못이 있느냐라는 거죠. 뒤늦게 일어났다. 뒤늦게 일어난 부분. 뭘 잡고 걸어와야 되는데,
잡고 걸어오지 않았고 버스가 움직이니까 균형을 잃어서 넘어졌다고 했을 때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는 사건입니다. 자, 덤프트럭 운전자가 이제 물건을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흙덩이를 내리거나 뭐 물건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버스 하치장에다 쓰레기 하치장에서 내린 거야. 근데 쓰레기 하치장에 내리는데 거기에 사람이 자고 있는 거야. 누워 있는 거야. 아니, 운전자가 쓰레기 하치장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도저히 예견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도 하지 아니한 부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덤프 기어를 내려서 물건이나 흙덩이를 내렸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과실이 없다는 겁니다. 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둑교실을 운영해 왔는데 그러면 통학생 그 승합차 버스가 운행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운행을 할 때 이 원장, 이 바둑교실 원장은 운전자에게 평상시에 특별한 주의를 당부를 했어요. 당부를 하고, 그리고 애들이 문 타고 내릴 때에는 애들이 스스로 문을 하게끔 하지 말고 당신이 좀 내려줘라. 당신이 문을 열고 당신이 애들을 승하차 시켜라. 이렇게 평상시 지시를 해왔다면 이 학원 원장으로서는 할 도리 다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주의를 했고 이러한 지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설령 사고가 났을 때 피고인은 원장은 책임지지 않고 운전자만 과실 책임을 진다는 판입니다. 여기도 현장 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뭐 할 것을 뭐뭐 하지 말 것을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할 도리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던 일하는 사람이 그 지시를 무시하고 단독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당신만 책임지는 것이지 그 상위자인 작업반장에게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판입니다. 자, 이것은 뭐죠? 찜질방 직원 몰래 나가네요. 몰래 나가서 술 마시고 들어와다가 사망난 사건인데 이때 찜질방 직원은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 업무 범위를 넓히면, 그렇죠? 또 뭐 많은 뭐 손님들과의 다툼도 생기고 평상시에 뭐 이렇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온다는 것까지 뭐 직원들이 뭐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직원을 추가로 배치한다든지 또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원이나 그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완전 감금이요. 완전 감금된 병동에서는 완전 감금시켰기 때문에 탈출이 안 되지. 탈출이 안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탈출했나 봐요. 창문을 열고 탈출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당직 간호사에게 주의 의무를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 감금이야. 앞에도 하나 있었지? 앞에 판례랑 비교하셔야 돼요. 앞에 어떤 거였죠? 이거지. 그쵸? 이거는 완전 감금이 아닙니다. 이 판례는. 그치? 발로 한번 찼다고 해서 유리창이 떨어져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유지 보수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중창도 안 했고. 그러니까 완전 감금 병동이 아닌 것이고, 완전 감금 병동일 때는 그런 조치를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는 거지. 그래서 완전 감금 병동이냐 아니냐, 이것을 갖고 구별해 두시면 돼요. 그쵸? 자, 다음 판례 보면 요 14번도 잘 나오는데 라바콘 3개를 설치했죠. 그리고 한 명도 배치를 했고, 그럼 할 도리 다 했다는 겁니다. 뭐 사고 난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의무를 다 했다.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판례입니다. 자, 대형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버스 인도턱을 넘었다는 거죠. 이건 뭐야? 긴급 피난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실이 없다. 무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자, 의사는 수술을 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그 재량이 있지. 그죠? 재량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았다면
그중 어느 하나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과실이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요 지문 자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 지문 자체를 좀 봐두시면 돼요. 그 사례가 바로 2번이죠. 그렇죠? 자, 소아외과 의사가 5살 된 아이 백혈병 환자인데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쇄골하, 즉 이 목 밑에 있는 쇄골 있죠, 쇄골. 쇄골 밑에 이 튜브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데요. 그 튜브를 삽입하는 수술을 할 때 길이 나야 돼, 길. 이 튜브가 쑥쑥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길목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 길목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쵸? 그때 이 의사가 그 길목을 찾으려고 주사 바늘로 막 찔러요. 막 찔러서 10번씩 찌릅니다. 10번씩 찌르는데 이것을 잘 못 찾았어. 어떻게 하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번씩 찔렀는데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담당 의사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죄가 났던 사건이야. 왜냐하면 왜 나와있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해서 이 사람이 10번 찔렀겠지. 막 찔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10번 찌를지 5번 찌를지 뭐 우연찮게 재수가 좋으면 한두 번 찔러가지고 바로 튜브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뭐 이 의사들이 보는 전문 잡지, 전문 논문에 보면 몇 번 찔러야 한다는 그런 것도 나와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찔러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인 것이므로 그 재량의 범위가 상당한 범위가 일탈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10번 찌르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어떻게 보다가 아이가 사망했다 손치더라도 이거 갖고는 뭐다? 과실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2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2번도 좀 봐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 어느 하나 세모 치시고 그 다음에 10번 찔렀다 10번 세모 치시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색깔 칠하시면 되겠네요. P자 색깔 칠하시고. 자, 다음. 자, 이거 도급이죠? 도급입니다. 건설공사 중에 타워 크레인 설치 작업을 전문업자에게 도급주다. 도급주면 끝이라니까요. 도급주면 원래 책임지지 않아요. 아까는 좀 특별한 경우이고, 여기도 구체적인 작업 지시 감독 의무를 주택수리업자에게 지금 일임했다는 말은 뭐지? 도급줬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현장 공사 감독을 전담하는 자가 따로 있고요. 전담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전담자 따로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감독을 하지 않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역할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사장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전담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밑에 상무, 지배인, 관리부장, 영업부장 다 따로 있습니다. 또 소방법상에 방화관리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장이 할 일이 있나? 회장이 할 일이 없다는 거지. 그쵸? 뭐 회장이 이런 것까지 합니까? 그러면 내가 직접 하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을 왜 고용을 해? 그치? 자, 그래서 이 도급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전담자를 따로 맡긴 것.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담당 책임자가 지금 따로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선박, 등화, 단속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따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 선장도 담당자가 따로 있으므로 선장은 설령 실화가 났다 하더라도 선장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여기도 안전요원 배치했죠? 그쵸? 경영자가 피고인이 수영장 내에 위험틀에 안전요원을 배치를 해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요원이 전담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수영장의 경영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자, 보세요. 지금 주유소에 이제 유조차가 옵니다. 그러니까 유조차가 와서 이제 그 주유소에 석유를 이제 급유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보안에 관련된 지시와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 주임이 참여를 해야 돼. 급유를 할 때 이 위험물 취급 주임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안 책임 역시 위험물 책임 주임이 따로 맡아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조차가 왔어요. 와서 이 구판점에 이제 주유를 급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주임의 지시를 받았잖아, 지금. 지시를 받고 하잖아, 지금. 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취급 주임이 와서 지시 어디에다 넣어라, 얼마 넣어라. 그렇지? 후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시 받아서 하는 과정에 갑자기 급유유가 주입구에서 빠집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주임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는 이게 빠지지 않았어. 근데 잠시 어디 가는 사이에 잠시 뭐 화장실 갔든 뭐 사무실에 들어갔든 잠시 이탈한 그 순간에 지금 이게 빠진 거야. 그쵸?
잠시 주임이 있었을 때 평상시에도 사고 안 났어요. 안 났고 주임이 있을 때도 사고 안 났고 그때 운전자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겠지. 뭐 자기 운전대 그 안에서 뭔 일을 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과정이 그 순간 찰나에 이게 빠진 거야. 빠져서 사고 났다라고 했을 때 어떤 주임자가 따로 있고 책임자가 따로 있고 주임 지시를 받아서 주유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운전자는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나요? 뭐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 이 자리를 이탈한 주임이 책임져야 되겠지. 주임이 업무자 책임을 지는 것이고 운전자는 책임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시받아서 했기 때문에 운전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색깔 굳이 안 칠해도 되겠지? 여기 도구, 일임, 사장, 회장, 여기 선장, 경영자, 여기 지시받은 했다고 했을 때 요때 누구? 요때 운전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뭐 중과실은 다 아시죠? 우리 총론 시간에 배웠던 중과실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 의무가 정도가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다 했을 때 조금이라도 주의만 했었다고 한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중과실이다. 중과실인지 아닌지는 사회 통념을 놓고 판단하겠다는 내용이고 이 판례만 다 총론 시간에 본 겁니다. 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자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상당히 연약하죠. 그렇죠? 조심해야 되는데 뭐 올라가 보면 배 가슴을 마구 때리거나 눌렀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치명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조금만 주의를 한다고 하면 알 수가 있었을때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는 중과실이다. 고픈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도 보시면요. 자,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차장 출입금 문제 하다에 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자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자는 소유자에게 그 하자 보수를 요청을 해야 돼요. 여기에 그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라도 어떤 받침대를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자동차의 근접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 일이 뭐야? 세 가지지. 소유자에게 보수 요청한다. 임시라도 뭘 땜빵을 해라. 그리고 사람이나 자동차가 근접하는 것을 막아라.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것은 뭡니까? 보수를 요구하는데 요 한 가지밖에 안 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사고 났을 때 이 관리자에게 중과실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과실을 인정한 판례는 총론교재 가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참조하시고요. 타제와의 관계 봅니다. 자, 268조가 뭐죠? 방금 배웠잖아. 업무상 과실, 중과실. 그치? 근데 이 업무상 과실, 중과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특법이 적용됩니다. 됐어요? 교통사고일 때는 이 형법보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특법이 적용된다는 거 봐두시고요. 특가법 볼까요? 특가법은 뭐냐면 특가법은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이 사람이 구호조치를 안 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뺑소니 도망가는 거야. 속칭 뺑소니. 차량 일으키고 뺑소니한 사건, 뺑소니자를 처벌하는 범죄가 특가법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뺑소니뿐만 아니라 옴교 유기 도주한 놈도 다음 각호 유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인데 다음 각호는 생략해버렸습니다. 어쨌든 뺑소니는 특가법이다. 그리고 뺑소니가 아닌 그냥 교통사고일 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다. 자, 밑에 판례 보자. 자, 여기 교통사고지. 교통사고는 교통법이라 했는데 그 교통사고가 음주야, 음주. 음주로 난 사고야. 그리고 음주로 난 사고인데 이게 특가법이라고 하면 음주뺑소니지. 그치? 특가법이라고 했으니까 아, 음주뺑소니구나. 그치? 그랬을 때는 이게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장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특가법. 이 특가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별도로
교통사고 철특례법 위반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특가법 일제야. 자, 그런데 요 판례 별표 쳐볼까요? 요 판례 별표 쳐보세요. 요 두 가지 판례 비교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음주지. 음주지?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판례와 이 판례가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도로교통법이야. 이건 뭐야? 이건 교통법이고 이건 도로교통법이고 이건 뭔데? 이거는 도로에서 난 거. 이 도로에서 난 사고는 도로교통법이야. 근데요. 도로 CF 도로 이외의 지역에서 난 사고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도로에서 난 사고일 때만 적용되는 거야. 그러면 도로 이외의 지역에서 교통사고 날 수가 있고 그 지역에서 뺑소니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치? 따라서 이 음주로 인한 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은 보호 영역과 입법 취지 이런 것이 다 달라. 별개야 완전. 그래서 이때는 뭐다? 이때는 이 위의 판례처럼 흡수관계가 아니라 이때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경합법이다. 그때는 특가법도 적용되고 도로교통법도 적용되고 라고 하는 판례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흡수관계가 아니다. 근데 교통법은 특별관계다. 흡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